자, 오늘도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님 모시고 오항의 남자 시리즈 2탄 오늘은 그 우리가 본 영화와는 조금 더 약간 시대에 약간 앞선 분이죠. 정도전이라는 네. 또 아주 중요한 태조와 정도전. 참모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왕사남의 그 음. 뒷얘기들, 역사적인 한명회. 얘기 음. 되게 재밌게 들어봤는데. 역사를 많이 알면 영화 볼 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그렇죠. 아이고 저거 부분도 아닌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모르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왕가 사는 남자 봤을 때 처음에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네, 그럴 것 근데 뭐 같아. 너무 흥행성공하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하고 역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달라야 되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다룰 이 태조와 정도전은 사실 세조와 한명회하고 조금 급이 다른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이거 또 나라를 건국하고 이런 그렇죠. 그건 조카한테 왕위를 뺏는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참모 유형으로는 공통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세조가 한 명을 걸어서 나의 장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태조 이성계도 정도전을 걸어 나의 장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둘 다 왕권을 무력으로 뺏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왕권을 보면 뺏었다기보다는 이제 정도전은 협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권을 강화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태조 왕씨로부터 이성계를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예. 세조와 마찬가지로 고려 왕조에서. 고려 왕조를 그러니까-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모 유형으로 보면 참모 유형. 최고의 참모인 항고조와 장량의 관계가 묘하게 두 사람한테 적용이 됐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도전 어쨌든 조선공국의 설계자. 이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더 뭐 이렇게 좀 큰 뭐 그러니까.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 그리고 경국대전 쓰고 뭐 예. 그죠? 이제 한 명은 어쨌든 그 수양대군을 도와서 네. 결국은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두 사람 다 최후는 좀 또 최후도 좀 달라요. 보면 정도전은 바로 이제 조선공국 후 6년 후에 그 이방원 즉 태종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처형을 당했고, 이제 한명회는 그 세조가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해서 예종 성종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본인은 잘 모르겠죠. 이제 죽은 후에 사후에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인물이죠. 정도전은 어디 출신입니까? 한명회는 청조한 씨고. 정도전은 저 봉화정씨, 봉화. 예, 그 경북 봉화 지금은 이제 영주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가면 그 정도전 그 집터가 있습니다. 삼판서 고택이라 해서 예. 고려 말부터 연이어서 3명의 판서를 배출했다. 요즘으로 치면 3대에 걸쳐 장관을 배출했다 해서 그럼 삼판서. 누군데요? 그 정도전 정도전의 윗대겠네요. 정도전의 아버지가 이제 정은경이라는 분이 이제 판서 역임을 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예전에는 집을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사위한테 물려줘요. 예. 이 사위가 거기 집을 물려받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사위, 이 외손자가 이렇게 받으면서 연이어서 3명의 네. 판서를 배출했다 해서. 근데 이분 삼판서. 호가 삼봉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삼봉을 두고도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봉화라서 삼봉이다. 아니, 이런 설도 있고, 개경에 보면 삼봉산이 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리고 영주에 도담삼봉 있잖아요. 도담삼봉 있고. 단양이죠, 단양에. 예, 단양에. 단양에 도담삼봉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 이전에는 정도전의 외가가 단양 쪽이에요. 예. 그래서 정도전의 고 삼봉이라는 호는 외가인 도담삼봉에서 삼봉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여러 연구에서 특히 정도전의 뭐 문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도전이 삼봉을 묘사한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서울의 북한산이에요. 삼각산이라고 하잖아요. 삼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의 주 생활 근거지가 물론 이제 개성에서 있었지만 한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북한산 쪽이 삼각산이 오고, 있는 예. 삼봉.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산 보면 대부분 삼봉이에요. 이렇게 우리 산마크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면. 주시장이 제일 안 좋은 게 삼봉이에요. 그런가요? 왼쪽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삼봉.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는 군부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무슨 백두산 부대 하면 맞아요. 대부분 삼봉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 특히 단양에 계신 분들은 정도전호 삼봉이 이제 서울의 북한산이다 그러면 좀 별로 안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겠네. 삼봉이라는 호는 그 무렵에 그럼 한양에서 활동할 때 만든 그렇죠. 호인가 봐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음. 또 정도전에 뭐 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기야 정도전이 한양으로 그 천도를 해가지고 한양을 수도로 만들고 경복궁이라 뭐 이런 그 궁궐의 모든 그 현판이나 이런 것들 성리학적인 예. 그걸 하고 사실 본인은 이 삼각산 밑에 있는 한양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이 있어요. 그렇죠. 정도전 또 이미 젊은 날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학을 와서 지금의 그 영주 쪽에서 유학을 와서 예. 개성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요. 뭐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에서 그 정말 이성계를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고 네. 나중에 물론 이제 이성계의 군영이 있는 함주 막사로 찾아갑니다만은 결국은 고려 말 개성에서 주로 활동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394년에 한양 천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한양 천도라든가 그 이후에 뭐 경복궁 건설이라든가 종묘 사직의 정비 그리고 뭐 국호까지. 그렇죠. 국호도 그런 걸 다 이제 정도전에 아니, 머리에서 조선이란 국호도 정도전 작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대 국호 보면 우리 이거 보면 국호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견훤이 후백제, 그 다음에 그 궁예가 후고구려. 사실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도 고구려의 개성이 국호를 재활용하면 일단 홍보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죠. 네. 아, 우린 백제후예다.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할 때 국호를 바꿔야 되는데 뭘 하지?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소급해 보니까 당군조선이 있네. 우리 네. 고조선 할 때. 네. 이 당군은 우리 그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뿌릴 그렇죠. 것을 하늘의 자손이고 아 멋있다. 아, 그리고 이 당군 조선시 했나 봐. 나름 갖다 재활용이네. 쓰는 게. 기자 조선 네. 보면 당군 조선이 크게 아니 고조선이 크게 3조선이에요. 당군, 기자, 위만 조선. 예. 기자는 중국 은나라 사람인데 우리 여기에 와서 이 왕이 되면서 기자 조선의 창시자. 이 사람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중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 땅으로 도입했다. 이 중국과 우리는 문화가 동격이다. 그래서 당군 조선에서 나오는 혈통의 그 자부심, 기자 조선에서 나오는 문화의 자부심. 그렇게 해서 국호가 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조선에서 멸망한 건지 아니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돼요. 예. 이때도 보면 이제 황제의 나라가 돼서 국호를 바꿔야 되는데 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엔 또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고조선 있을 때 남쪽에 아마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사만이 있잖아요. 큰 한, 대한. 황제의 나라니까 대한 제국이 된 거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할 때부터 공화정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된 거. 근데 지금 놀랍게도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조선 시대에 여기 북쪽이 조선, 남쪽이 한이라는 명칭을 쓴 게 지금 밑에 삼한이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야, 그러네요. 예. 그 1000년, 2000년 된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다. 예. 제가 엊그저께도 어제군요.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어제도 경복궁 예. 그 한 바퀴 했거든요. 어, 뭐 근정전, 사정전 이런 전각 이름도 다 하나같이 다 정도전 당시 삼봉대감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거는 1394년 10월에 한양천도가 이루어지고 1년 뒤에 1395년 9월에 경복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없죠. 완성이 되니까 태조 이성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 술을 한잔 하셨어요. 예.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삼보, 저 궁궐 이름 한번 지어봐. 이러니까 바로 시경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시면 만년토록 경복을 누린다. 이 구절이 있어요. 아, 흥복이란 뜻이고 딱 그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술에 취하시고 덕에 배부르시면 만년토록 경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안 했고, 좋아할 리가 없네. 예, 특히 이게 보면 참 처세의 달인이었구나.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이 술김에 결제 맡으면 이게 잘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으로 정해집니다. 이게 경복궁 술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계가 술 취한 그 장면을 딱 포착해서 정도전이 그리고 나머지 뭐 근정전은 왕이 정치를 하시면 부지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서경일은 그 소위 말하는 유교 경전을 다 인용을 합니다. 예, 조선시대는 건물 이름이라든가 책 이름 같은 경우 네. 우리 징비로 있잖아요. 유성영이 쓴 이것도
나는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삼가한다는 뜻인데 시경의 소비편에 나오는 그 대목을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 경전 인용이 대세고 사정전 또 생각하면 슬기로워지고 생각하고 정치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할 사자. 그리고 뭐 강령전은 서경의 홍범부주 중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 중에 강령이 나와요.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라. 그러니까 이 침전은 침전이잖아요. 그렇죠. 침전. 그래서 딱 강령전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게 다 정도전 작품이다. 근데 이 사람 이분은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죠. 그죠? 예. 어떻게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순발력이 많은 있네.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배출되면서 네. 이 조선왕조의 마스터 플랜을 딱 짠 게 네. 우리 흔히 시작이 반이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선왕조의 딱 맞아요. 이게 딱 틀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네. 500년 이상 장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저는 정도전이라고 봅니다. 태조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태조하고는 이제 정도전이 원래 이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그 우왕 때 그때 또 친명 친원파 대립으로 할 때 정도전은 명나라 쪽 세력이에요. 친명파예요. 예, 신진 세력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친원파의 핵심 인물인 이인임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렇죠. 유배를 갑니다. 나주에. 네. 거평북에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나주에. 네. 그래서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절실한 거예요. 야, 이런 세상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거기 이제 민중들 받겠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혁명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하다. 음. 그때 고려 말에 투톱 장군이 최영과 이성계예요. 근데 최영 장군은 상당히 보수적인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혁명 이런 거 절대 안 할 사람이다. 신흥무장 이성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가보자. 그래 가죠. 그렇죠. 함주 막사로. 1483년 가을에 딱 막사에 가니까 딱 이성계하고 만났고 그때 이성계 군대를 보고 이 정도전 졸기 부분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 군대로 정말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딱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혁명 하라는 얘기인데 이성계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 동남쪽의 왜고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예, 이제 둘러서 말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서로 의기를 투합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위화도 해군이에요. 위화도 해군에서 이성계가 군사를 돌이켜서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의 브레인으로 차곡차곡 이제 세왕조 건설의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 누가 바뀐 것보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이때 이 정도전이 주도해서 전제 개혁을 합니다. 과전법. 그래서 토지에 내는 세금이 그 당시까지 거의 수확량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면 과전법 체제에서는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쌀 20석을 생산하면 10석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제 2석만 내면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저 뭐야 저 이성계 저 사람 저 우리 그래서 일설에는 고려 말에부터 쌀밥이라는 말을 이밥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성계가 준 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얀 그 쌀처럼 생긴 나무 있잖아. 이팝나무. 그래서 이팝나무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감세를 하면 재정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특권 세력들 그쪽으로 대다수 가봤는다. 토지 이 사람들 토지를 몰수해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왕족이라던가 막 이런 사람들 특권층한테 그걸 다 그렇죠. 몰수해서. 그래서 이제 신진 관리라든가 그런 백성들 부담을 그러면서 그게 또 보니까 이게 저 왕의 아들들도 이게 보니까 저 논밭도 엄청 많고 또 이것들이 보니까 사병이 많어. 예. 이거 다 사병 다 없애버려. 이래서 이제 이방원하고 붙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이성계가 이제 결국은 그 세왕조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사병이죠. 그 방언이 사병을 동원해가 정몽주 격살한 그 그렇죠. 반대 세력 제거한 건데 그 정도전이 딱 이제 이성계를 보좌하면서 보니까 저 사병은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병 역할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이방원은 안 그래도 지금 정도전한테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특히 이방원은 고려 말에 정몽주까지 죽이면서 자신은 정말 최대의 공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태조의 입장은 사실 정몽주도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몽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원을 엄청 지책합니다. 예, 너가 뭐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팽시켜버려요. 조선 건국 때
이방원은 공신에도 책봉이 되지 못해요. 정도전은 1등 공신이고 완전히 잠수 타고 있다가 안 그래도 불불한데 정도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사병을 혁파하니까 여기서부터 확 이제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왕자이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동근 씨가. 그렇죠. 저 왕자이란을 일으키는 그 용의 눈물에서는 유동근 씨고 정도전이란 드라마에서는 안재무 씨가 일으키죠. 안재모 씨.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연상이 돼. 그러니까 유동근 씨 우리 배우는 용의 눈물에서는 태종이었다가 정도전에서는 승진해가지고 태조가 되죠. 체조가 되죠. 예. 거기에 인력풀이 아주 흡사한 거가. 애매하죠. 그게 약간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면서 네. 애매하지. 그리고 진짜 완전 뭐 또 아이돌 스타는 그런 것도 안 하거든. 분장하고 또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죠? 약간 이제 후덕해야 되는데 왕은 근데 어쨌든 이게 왕권과 신권이, 그죠? 예, 붙은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태조 이성계도 왕권의 상징이고, 그죠? 근데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줬나 봐요, 태조는. 그러니까 태조가 조선공국에 있을 때 나이가 58세예요. 조선왕 중에는 최고령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하면 거의 70대 후반. 그러니까 정도전한테 거의 맡긴 거예요. 뭐 경이 한번 다 거의 알아서 처리하라. 이 정도전에게 완전히 권력이 올리니까 정도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병혁파를 추진하기도 하고 정도전이 내세운 우리 조선경국전 같은 기록에도 나오는데 가장 추구한 게 재상 중심 체제예요. 재상. 예, 왕보다는 재상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 야. 논리는 왕은 세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세종과 같은 왕도 나올 수 있지만 재수 없으면 연산군 같은 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재상, 자신과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태조의 후계자로 막내인 방석을 세자 책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방언이 완전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동기가 순수치 않은 것 같은데.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계비가 네. 신도광후 강씨라는 인물이 낳은 아들이 방번방석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그 방번은 이미 고려왕씨라고도 혼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내인 방석을 계속 몇 어필하는 살입니까 그때? 방석의 나이가 그때가 아직 10살이 되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 10살 전후, 10살 정도. 아유, 자기가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 방석의 세자로 책봉되면 훨씬 유리한 거죠. 본인이 그렇지. 훨씬 더 후견인 역할을 그래 할 수 있어요. 지난 회에 우리가 봤던 한명회하고 세조하고 동기부여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저거 나랑 배도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쟤를 세자 책봉해가지고 왕권을 주면 정도전이 젊어가지고 다 해먹으려고. 그렇죠. 그런 아니, 그건 생각.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방언도 바로 그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닮은 꼴은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신권 강화에 대한 그 왕실의 뭐 반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막내 아들을 세운 정도전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태조 있는데? 이성계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원하니까 정도전은 이쁘니까 막내가 이쁘니까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언도 그래서 왕자이란을 일으킨 명분 즉 방석과 정도전을 결국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명분은 아버지가 적장자로 승계하게 해야 되는데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 저 잘못된 상황을 나는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왕자. 그것도 절묘하게 성공한 이후에도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명분을 강화하기 형을 위해서 올리죠. 그렇죠. 첫 번째 형 방우는 이미 이때 사망했어요. 왕자이란에.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술을? 예,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이슬만 조금 자제했어라고 조금 왕할 뻔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형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정종이 왕이 오르는 요 장면도 우리가 뭐 가까운 현대사에서 보면 12.12 쿠데타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 둘째 형이에요? 유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최규하 그분도 술 이름이네 대통령도 이름이 정종이면. 최규하 대통령도 8개월 만에 스스로 하야지만 누가 봐도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친구 그렇죠. 네. 정종은요? 정종이 600년 전에 똑같은 시범을 보여요. 정종은 얼마나 했어요? 2년 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른 점이라면 정종은 콕 집어서 내 동생 방원이 나보다 왕 잘한다. 형식적으로는 양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조카도 아니고 막내 동생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형이잖아, 형. 예. 방훈아, 너 힘 좋지만 내 동생 아이가? 이런데 그게 장유서인데 그게 되나? 그래도 이제 이미 형님. 방원이 내가 그렇게 잘 모시는 거야 지금. 방원이 아이, 모든 진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종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압력을 받았건 간에 이제 스스로 양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그 다음 생에는 그냥 결혼해줬어요? 아, 그래서 정종은? 정종은 오히려 속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 이제 오히려. 아, 취미가 격구, 온천 가는 거, 사냥, 어. 63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장수한 거고. 현명한 분이네. 예, 그래서 어떻게 현명한 인생 한번 살아보실래요?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서 뭐 기꺼이 왕위를 양보하고 아. 그렇게 좀 노후는 편안하게 살았던 굿. 왕입니다. 정정은 그래서 천수를 누렸어요. 그 당시로 치면 천수를 음. 누린 거죠. 63세니까. 우애 좋은 형이 된 거네, 그죠? 네. 네? 근데 후한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밖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이 단종과 정종이 나름대로 정치색을 떼거나 아. 강하게 했다면 그렇지만 오히려. 거의 그러니까 아. 뭐 그냥 온천 좋아하고 온천 좋아하고 아.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이럴 때 뭐 원래 형제들 많으면 그런 형 한 명 있잖아. 예, 생각 없고, 어. 야, 나는 그냥 즐기며 살랜다. 어, 이런 형이 있지. 그러니까 정종이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적 야심이라든가 이런 걸 보였으면 진짜 일부러 들어가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여기서 형제끼리 싸워봐야 음. 내가 왕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단종 같은 경우도 유배를 가서 그냥 어쨌든 그런 단종을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금성대군의 용모 사건이라는 건 장인도 용모 사건이 일으키고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조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한 나는 저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때 물론 건의는 바로 한 명이라든가 특히 누가 가장 주도하냐면 양녕대군이 제일 앞장서서 단종의 처벌을 주장하고 났습니다. 양령이요? 예, 예. 양녕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야, 그런 것 양령도 삼촌 아니에요? 삼촌인데 그래서 양녕은 은근히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네. 워낙 그때는 아버지 태종의 서슬이 시퍼럴 때니까 음. 그래서 태종도 그걸 예견했는지 자신이 살아생전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네. 만약에 죽어서 상황이 되면 또 어떤 양령과. 변수, 특히 양녕 같은 좀 음. 야심 있는 인물이 또 치고 들어올 수도 있죠. 족장자라는 정통성을 내세워서. 그래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상황으로 자리하면서 그래서 세종은 사실 왕이 올랐을 때 태종이 뒷정리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아, 음. 그래요. 세종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들. 예, 예. 양녕, 효령, 충녕성. 우리가 이 세종이라는 왕을 또 보면 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선시대 왕의 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극한 직업이에요. 항상 역모의 구심점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렇죠. 의심받고. 광해군 때 임해군이라는 친형이 역모 혐의로 처형당하고 음. 고종 때도 이복형이긴 하지만 이재선 역시 역모 혐의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가까이에는 북한에 김정남, 그래. 김정은에 의해 피습당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북한 같은 왕조 국가에서 살아있는 형의 존재 상당히 신경 쓰이는 거죠. 음. 근데 이 양녕 효령은 세종대왕보다 더 장수를 하세요. 이 결과적으로 이 세종이라는 왕이 인품으로도 되게 어쨌든 저 두 형을 잘- 잘 관리를 해서 음. 천수를 누리겠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점이에요.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똑똑했는데, 그죠? 다 그 한 나라의 국호를 만들고 천도를 하고 그 궁을 다 그리고 태조가 술 한잔 하시고 궁 이름 뭘로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음. 경복이라는 얘기가 탁 나올 정도로 영민한 분인데 그 판세를 못 읽었을까요? 왕자의 난이 나고 내가 그 10살밖에 안 되는 사람 옹립했을 때 저 사자 같은 방언이가 가만 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그걸 못 읽나? 어느 피는 정도, 물보다 진한데. 어느 정도는 견제를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지금 집이 지금 종로구청 자리예요. 오늘 확실하게 종로구청? 종로구청. 예. 왜 거기가 실제 정도전 집터가 있었는데 정도전을 처형하고 난 후에 그 태종이 저 집을 몰수해가지고 사복시라고 조선시대 말먹이는 관청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집에 짐승 기르는 거는 상당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시가 한동안 존재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저기 초등학교 들었어요. 수송초등학교. 아, 서울 그게 분들은 아실 수성초등학교예요? 거예요. 네. 그 수송초등학교가 이제 이전되고 이제 폐교가 되면서 그 자리에 바로 들어선 게 종로구청이에요.
지금도 종로구청 앞에 가면 사복시터, 정도전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전이 피습당한 곳은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예전에 그 한국일보사 있던 자리예요. 예. 지금 우리 서울경제신문 있는 그 자리, 예. 그러니까 거기가 절친했던 벗 남원의 첩의집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우리 그냥 술 한잔 하자. 거의 해가 경복궁하고 뭐 지근거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집에서도 마실 가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갔다가 예. 바로 이제 그 방원이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부하들로 하여금 동선 파악했겠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방원은 사병들 몰래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 특히 그 무기들을 이제 사실 방원은 그때 워낙 정도전의 스스로 시퍼럴 때 반납하려고 했을 때 왕비가 또 대차요. 원경왕과. 우리 집에 숨겨놓으면 된다. 우리 친정집에. 그래서 그 무기들을 꺼내 무장을 하고 정도전을 공격해서 결국 적살하는.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를 조심해야 돼. 그렇죠. 술자리. 그 12.12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술자리. 12.12도 그 헌병감하고 다 뭐, 술자리에서. 술자리도 다 유인해놓고서 무장해 시킨 다음에. 그런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보면 비슷비슷한 장면이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저도 이것도 참 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1453년 구양대군의 쿠데타도 1453년 10월 10일 월가일이 같죠. 10월 10일. 그다음에 우리 12.12 군사 쿠데타 12월 10일. 예. 우리 중국의 서한사변이라고 예. 장장님이라는 예. 그 아들 장항양 예, 만주국벌이 장제석 장제석을- 강금회가 국공합작 시킨 그렇죠. 그 서한사변, 그날이 1936년 1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묘할 만큼 또 이 쿠데타는 우리 중국에도 아마 우리 신의 혁명에 발단이 된 사건이 무창봉기거든요. 우창봉기. 예. 1911년 10월 10일.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상십절이라 해가지고 되게 큰 기념일이 됩니다. 묘하게도 월가일이 겹친다. 이런 것도 뭐 그냥 이야기로 하면 그러네요. 10월 10일, 12월 12일, 12월 12일. 묘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야, 이거 12.12 군사 쿠데타 이렇게 또 이거 서한사변 이거 벤치마킹 했나? 이런 생각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만든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터, 이거는 본인의 어떤 실각과는 관계없이 그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까지 쭉 이어온 거죠. 부분적으로나마.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태종이 사실 그 고려 말에는 정몽주를 격살하고 바로 이 조선 초에는 정도전도 결국 그 처형을 합니다. 소위 처형을 합니다. 그 정몽주, 정도전 다 이제 이방원이 가해자, 즉 태종이 가해자인데, 태종이 왕에 오른 직후에 정몽주는 영의정을 추승하면서 충신의 아이콘으로 삼아요. 태종이요? 예. 자기가 죽여놓고서? 죽여놓고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앞으로 조선사에 꼭 필요하다. 근데 반면에 정도전은 끝까지 망고의 역적이고. 역적으로 되었다가 고종 때 와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다 경복궁 이거 정도전이 다 이렇게 한 거네. 그렇게 해서 이때 비로소 복권이 됩니다. 예, 신원 복권이 돼요. 그래서 근데 말년 초기에 해가지고 말년까지 그냥 계속 역적이네. 정도전은 오랫동안 역적의 굴레로 있었지만 그가 만든 조선 왕조의 그 어쨌든 마스터 플랜, 이거는 쭉 간,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태종이 정도전이 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시스템을 이거를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람은 죽여도 사람은 죽었어도 그가 만든 체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왕권과 신권을 왕권과 신권의 뭐 조화 부분이라든가, 물론 정도전은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을 둬가지고 그 업무관 기관으로서 왕을 비판 견제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뭐 육조 관청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그게 어딘가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정도전 머릿속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거예요? 기본은 중국의 주례라는 그 역사서 같은 게 있어요. 주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라든가 그런 뭐 토지제도의 문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란 그렇죠. 이상적인.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있다면서 이 조선 왕조에
조선 왕조에 적용시켰다. 음. 조선의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전을 그 편찬을 해요. 그게 나중에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으로 이어지고 세조 때 시작해가 성경도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정도전이 기본적으로 해놓은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조선 왕조의 어쨌든 통치의 가장 기반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그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죽고 역적의 불명예를 썼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대로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나라가 건국되면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도 되는 네. 건데 그럼 정도전 아니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했겠네일까요? 아니면 정도전 아니면 못할 만한 그 큰 시대로 일이었습니까? 보면 확실히 시대를 앞서간 특히 정도전은 혁명가이기도 해요.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혁명가로서 그 시대에 가장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그거를 어쨌든 체제를 만들고 또 중요한 거를 실천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은 부분들은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였네요. 그럼 이성계는 그냥 그렇지. 이성계는 그때 뭐 일종의 지금으로 얼굴 치면 마담 내지는 팔순노인이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사이 되게 안 좋고. 이성계가 어쨌든 그 왕으로서의 위치는 있었고 설득은 당한 거고 이성계가. 근데 어쨌든 그 정도전과 같은 그런 참모를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어쨌든 후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 여기서 이렇게 늙어 가시면 어떡합니까? 일을 키우셔야죠라고 했던 게 정도전이라면 사실 이성계는 그런 지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모자른 근데 리더 아니에요? 이성계도 그 저 함주의 그 아니 무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문적인 네. 자질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런 문관들을 그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을 많이 결과적으로 참모로 활용을 한 거예요. 실제 정몽주도 이성계와 아주 호흡이 맞았던 참모였고 쓰려고 했는데 정도전, 이방원이가 그렇죠. 정도전. 그런 면에서는 음. 이성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장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도 상당히 좀 이런 문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인물의 보좌를 받아서 조선 왕조 건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 스타일 아니야. 임자가 알아서 해.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랬는데 나왔는데 활은 잘 쏜 건 맞지만 되게 그 햄릿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되게 좌고우면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유, 이성계 그래도 어쨌든 뭐 위화도 해군이라든가 이런 추진력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어쨌든 친원파가 많은 시기에 우리는 이제 명나라 쪽하고 이렇게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런 마인드 그리고 이제 또 명나라하고 초반에 이제 사실 영토 문제로 할 때 정도전이죠. 요동정벌까지 할 때 또 그런 건 또 지원을 해요. 너무 이제 명나라한테 뭐 당하지는 않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초반에는 명나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은 또 태종이에요. 태종 때 와서 대명예가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이방원.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결국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에 이르러서 확실하게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사실 이성계, 이방원 또 세종대왕 요 세 군주 그죠? 예. 이게 나라를 창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중심에 예. 그죠? 요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군이 나온 그건데. 그렇죠. 이제 세종이라는 왕은 그야말로 이제 창업의 시기에서 수성의 시기로 그래서 나누는 데 있어서 태종에 대한 평가가 좀 달리 해야 된다. 태종이 엄청난 일을 한 군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태종의 업적도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태종하고 세조를 비교할 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피를 묻히긴 했지만 태종은 아주 그 소수의 희생자만을 남긴 반면 세조는 아주 그 다수의 희생자를 남겼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막 사육신 같은 이 반대 세력에게 친국이라고 하죠. 직접 막 이렇게 고문하는 생살부도 만들고. 예, 그런 모습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 권력을 잡는 그 불가피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라도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 최대한의 희생자를 내면서 잡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조선 사회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돼서 이거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 200여 년이 걸린 거죠. 세조의 그 부분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한 성격 하셨네요. 태종은 진짜. 태종은 진짜 생캐죠. 성격이 뭐 양령과 효령도 그냥 왕 안 하고 말지. 저 아빠하고 나 싫어.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뭐 이런 이면에 여러 기록은 나오는데 태종은 생각보다 체격은 작았어요. 또 태종도. 작았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유동근 씨 같은 분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태조가 그 방원 그 당시에 방원 시절 왕자 시절에 그 명나라 사신으로 보낼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내가 너무 걱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태조가. 예. 아, 그런 뭐 여러 않들을 보면 그렇게 체격은 좋지 않은데 약간 뭐 태종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도 보면 뭐 꼭 그 무관 이미지가 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았고. 그리고 사람 강정파고 그리고 쟤한테 우리 상상하고 많이 다르네. 역사를 태조 보려면. 이성계의 아들 중에 또 문과에 급제한 사람 고려말. 그러니까 네. 태조 이성계가 그 방언이 고려말에 문과 급제했을 때 되게 좋아요. 문과. 문과로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고시 합격을 예, 했구나. 문과적 자질이 있는 그런 어. 저 아들이 생겨났다고 아니 좋아요. 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도 정몽준 저 지금 회장 명예회장이지. 서울대학 갔을 때 그렇게 예, 좋아했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삼성에도 없는데. 그리고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부자 관계라는 게 지금이야 사실 이게 거꾸로 돼서 여기 뭐 저는 부자 관계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 아들이 없어갖고. 근데 이 프로 보면 내가 불쌍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것도 쌍도 있어요. 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내가 솔직히 저희들도 다 아들 해봤지만 아들이라는 애들이 뭐 다. 근데 그때 왕인 아빠한테 엄청 계기잖아요. 그 경영해버리고 막 저 함흥에 막 가둬버리고. 그렇죠. 막. 이방원이 그게 가능한가? 난 그게 성격이 함흥차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함흥차사는 그냥 태조가 예. 저 방언이 왕이 되니까 꼴 보기 싫다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조도 한 성격 했을 텐데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태조가 가는데 눈을 깔 정도면 태종의 입장에서는 네.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논리가 충과 효인데 그러니까요. 백성들에게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자기는 아버지 저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셔오는 그런 뭐 정말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죠. 그 과정에서 나온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함흥차사. 가면 죽어요. 함흥에 간 사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차사는 다 있는 거예요. 진주차사도 있고 안동차사도 있고 사신으로 뽑혀가. M1 그 함흥차사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다른 차사는 거의 뭐 큰 일이 없었고 함흥에 간 차사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게 사자성어로 이어지는 거죠. 젊은 분들 함흥차사의 유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함흥차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 함흥으로 아버님 오십시오라고 사신을 보냈더니 그 사신을 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사신을 죽인 거죠. 이 함흥차사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30분 분량됩니다. 예. 버전이 되게 또 많아요. 진짜 함흥차사 버전. 리얼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게 비유예요? 기록에는 나오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전해지는 거지 그분이 그게 죽었는지는 알 수 실록이라든가 없잖아요. 연료실 기술이 나오는데 버전이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또 재밌네요. 함흥 시골인데. 그러니까 태조와 그게 이제 함흥차사뿐만 아니라 태조와 태종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런 스토리만 정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동업하면 태조의 무덤이 지금 동구릉에 가 있는 고논릉에 가 있는 것도 다 그런 스토리가. 태조의 능이 어딥니까? 고논릉 지금 동구릉 자락에 있죠. 아, 동구릉이라는 게 저기 구리시에 구리시에 있는. 거. 거기. 태종은요? 태종은 헐릉이라고 서초구 내곡동. 내곡동. 예. 헌능. 선정릉은 누구? 맨 왕기. 송종의 무덤 설릉, 중종의 무덤 정릉, 합해서 선정릉. 네, 이렇게 되죠. 땅으로는 거기가 제일 값진 땅인데. 그렇죠. 거기도 능으로는 그 스토리 30분짜리 스토리입니다. 조선시대 왕릉 이야기. 능 시리즈 좀 해볼까요? 예? 부동산. 갈비가 유명할까? 자, 오늘도 신병주 네. 건국대 사학과 교수님 왕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